안녕하세요. 크리스토퍼 알렉샌더의 기념비적인 저서 질서의 본질 1권을 함께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책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기술을 넘어 어떻게 하면 생명을 가진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평생의 탐구가 담겨 있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제1권 생명의 현상의 제11장 공간의 각성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장에서 알렉산더는 건축계의 정말 오래된 논쟁,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기능과 아름다움의 관계입니다. 기능과 아름다움. 네, 우리는 보통 이 둘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익숙하잖아요. 실용적인 것, 그리고 장식적인 것. 맞아요. 이 건물은 기능적인데 못생겼어. 라거나 저 조각은 아름답지만 아무 쓸모없어. 이런 말이 너무 자연스럽죠. 그렇죠. 하지만 알렉산더는 자연 속에서는 이 둘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현대 건축에서 이 둘이 갈라선 것 자체가 우리 시대 건축이 생명력을 잃었다는 명백한 증상이라고 진단하는 거죠. 바로 그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 말이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둘이 어떻게 전체성과 센터라는 알렉산더의 핵심 개념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추적해보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20세기 건축이 빠졌던 그 분열의 현장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적은 쇼핑 리스트를 만드는 시기였죠. 알렉산더 자신도 젊은 시절 고속철도 역사를 설계하면서 오작동할 수 있는 390가지 경우의 수를 목록으로 만들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390가지요? 와, 정말 꼼꼼하게 만들었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렇게 철저하게 목록을 만들었다면 기능에만 충실한 건물들은 적어도 그 기능만큼은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좀 못생겼을 뿐이지 살기에는 아주 편한 건물들이 탄생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알렉산더가 파고드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네. 390개의 목록은 언뜻 완벽해 보이지만 그 목록 자체가 설계자나 의뢰인의 편견, 건망증, 상상력 부족에 의해 지극히 자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정말로 필요한 391번째 요구사항을 빠뜨렸을 수도 있고 또 목록에 있는 항목들끼리 서로 충돌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진짜 필요의 총합은 결코 목록으로 만들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완수하는 방식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기능에 도달할 수조차 없었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저 기능적인 척하는 건물만 양산했을 뿐이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 결과 기능주의는 길을 잃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떤 건축가들은 아예 기능을 무시하고 순수한 기하학적 유희에만 몰두하는 형식주의로 빠져들었습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건축계는 이 둘을 통합할 지적인 프레임워크 없이 표류했던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알렉산더는 이 뿌리 깊은 분열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더 완벽한 쇼핑 리스트를 제안하는 건 아닐 테고요. 그렇죠. 그는 기능이라는 단어의 정의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말이죠? 기능이란 전체성의 역동적인 측면이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과정은 센터라고 불리는 어떤 장, 필드들이 나타나고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네요. 예를 들어 다리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을 생각해보죠. 네, 자동차들. 자동차 한 대 한 대가 움직이는 센터이고 그 자동차들의 흐름 역시 하나의 센터이며 교통체증 같은 현상도 일시적인 센터입니다. 움직이는 센터들이군요. 그렇죠. 이때 다리라는 고정된 구조물, 이 자체도 교각, 아치 등 수많은 기하학적 센터들로 이루어져 있죠. 네. 이 구조물이 저 움직이는 자동차 센터들의 시스템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 이 둘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매끄럽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시스템 전체가 기능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기능이라는 게 자동차가 안전하게 다리를 건넌다는 최종 목표나 결과물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것보다는 자동차의 흐름이라는 동적인 센터와 다리의 구조라는 정적인 센터가 서로 잘 어우러지는 상태 그 자체를 기능이라고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목표가 아니라 조화로운 상태에 가깝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살아있는 구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선언까지 합니다. 와, 우리가 형태라고 부르는 것과 기능이라고 부르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구조라는 단일한 실체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일 뿐이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이에요. 이 개념을 좀 더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알렉산더가 일본식 목공용 끌을 예로 들었다고요? 작은 도구 하나에 그런 깊은 원리가 숨어 있다니 흥미롭습니다. 네, 이 끌은 날끝, 손잡이, 그리고 손잡이 끝에 박힌 쇠고리 등 여러 뚜렷한 센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눈에 보이네요. 각 센터는 나름의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끌의 탁월함은 단순히 이 센터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럼요. 알렉산더가 강조하는 것은 이 센터들이 서로를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서로를 돕는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손잡이 끝에 쇠고리는 망치를 내려쳤을 때 나무 손잡이가 쪼개지는 것을 막아주는 물리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그건 일반적인 기능 분석이죠. 그렇죠. 하지만 알렉산더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쇠고리가 존재함으로써 저 반대편 끝에 있는 날끝이라는 센터가 사용자의 눈에 지각적으로 더 강하고 단단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건 좀 주관적으로 들리는데요? 아, 쇠고리가 물리적으로 나무를 보호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 존재가 멀리 떨어진 날끝을 지각적으로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건 어떤 원리인가요? 장인의 직관이나 느낌에 가까운 이야기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알렉산더는 이것이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 그래요? 쇠고리가 손잡이의 끝을 단단히 붙잡아줌으로써 사용자가 망치를 내리치는 힘이 손잡이를 통해 분산되지 않고 날 끝으로 온전히 전달될 것이라는 구조적 확신을 준다는 겁니다. 아하, 즉, 쇠고리라는 센터가 손잡이라는 센터를 강화하고 강화된 손잡이는 다시 날 끝이라는 센터를 강화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군요. 이 센터들의 상호 지지 구조가 우리 눈에는 아름다운 균형감으로, 우리 손에는 뛰어난 기능성으로 동시에 인식된다는 겁니다. 아, 이제야 연결이 되네요. 센터들이 서로를 구조적으로 지지하는 관계가 곧 아름다움이고 그게 바로 깊은 기능성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작은 끌 하나에도 그런 우주가 담겨 있군요. 그렇다면 이런 원리가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집처럼 훨씬 더 복잡한 공간? 예를 들어 거실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사실 편안하고 좋은 거실 만드는 게 건축가들에게도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알렉산더는 거실 문제 역시 정확히 살아있는 센터들의 장을 만드는 문제로 접근합니다. 성공적인 거실이 되려면 몇 가지 핵심적인 센터들이 강하게 살아나서 서로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하죠. 어떤 것들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동선에 방해받지 않는 핵심적인 휴식 공간입니다. 그건 정말 공감되네요. 아무리 멋진 가구가 있어도 거실 한가운데로 가족들이 계속 지나다니면 시장 바닥 같아서 도저히 쉴 수가 없죠. 그렇죠. 제 친구 집이 딱 그런데 정말 예쁜 소파가 있는데 그게 부엌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아무도 앉지를 않아요. 그냥 비싼 장애물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하하, 정확한 예시입니다. 알렉산더는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며 좋은 거실은 집의 동선 흐름상 연속성의 끝에 위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연속성의 끝이요? 네. 현관에서 들어와 복도나 다른 방들을 거쳐 가장 마지막에 다다르는 곳에 거실이 있을 때 그 공간은 자연스럽게 고요함과 안정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아, 마치 강물이 여러 구비를 돌아 마침내 잔잔한 호수에 이르는 것처럼요. 네,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동선의 끝이라 흥미롭네요. 그럼 동선이 거실을 관통하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입구와 동선의 위치가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주요 동선이 휴식 공간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게 아니라 그 가장자리를 스치듯 지나가게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휴식 공간이라는 메인 센터가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 고요함이 더 강조되겠군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창문 역시 단순한 구멍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창문이 센터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죠? 벽에 그냥 평평하게 뚫린 구멍이 아니라요. 창문 주변의 벽에 두께를 주거나 창턱을 넓게 만들거나 창문 옆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아, 창문 자체가 빛을 담는 입체적인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빛이 있는 그곳으로 이끌리고 창문이 방 전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심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작은 초점이 필요하다고 했죠. 네, 벽난로 같은 거요. 네. 서양의 벽난로나 일본의 도코노마처럼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모아주는 작은 초점은 공간의 구심점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벽난로라는 센터가 방금 말한 창문이라는 또 다른 강력한 센터와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서로 싸우면 안 된다. 네. 창밖의 빛을 향해 열린 공간과 불을 향해 모이는 아늑한 공간이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작용해서 핵심적인 휴식 공간이라는 더 큰 상위 센터를 함께 지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결국 개별 요소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보다 이 센터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 맺고 의존하며 하나의 살아있는 전체를 만들어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능적이라는 건 결국 센터들의 관계망이 얼마나 촘촘하고 조화롭게 짜여 있는가의 문제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알렉산더는 기능이 장식, 즉 아름다움을 만들려는 순수한 열망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훨씬 더 도발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오, 그건 정말 도발적인데요? 19세기 쉐이커 교도의 방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아, 벽에 달린 페그에 의자를 전부 걸어놓은 그 유명한 이미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보통은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하거나 그들의 종교적인 추모의식을 위해 공간을 확보하려는 아주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배우잖아요. 알렉산더는 그 분석이 피상적이라고 일축합니다. 그래요? 물론 그런 실용적인 목적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가 보기에 쉐이커 교도들을 움직인 더 근본적인 원동력은 벽을 따라 수평으로 이어진 페그와 그 위에 걸린 의자들로 방의 상단부에 하나의 왕관, 크라운과 같은 구조를 만들려는 영적인 열망이었다는 겁니다. 왕관이요? 네, 그 왕관이라는 강력한 기하학적 센터가 형성됨으로써 그 아래에 텅 빈 공간, 보이드라는 또 다른 센터가 더 강렬하고 성스러운 느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즉, 바닥을 비우는 행위는 청소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텅 빈 공간의 신성함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해석입니다. 와. 그들에게는 그 영적인 상태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실용적인 일이었던 셈입니다. 와. 우리가 생각하는 실용성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좁은 의미였는지를 깨닫게 하네요. 그렇다면 이런 관점은 다른 사물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는 14세기에 만들어진 중세의 못을 예로 듭니다. 못이요? 네, 이 못은 현대의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못보다 훨씬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훨씬 튼튼해서 600년이 넘게 구조물을 지탱합니다. 왜 그런 거죠? 그 못의 형태를 아름답게 만드는 기하학적 특성들이 곧 그 못의 기능적 수명을 결정하는 물리적 특성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특성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인이 직접 두드려 만든 못입니다. 네. 망치질을 잘 받기 위해 묵직하고 널쩍하게 만든 머리 부분, 나무에 박혔을 때 뒤틀림을 막아주기 위해 사각형 형태로 다듬고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몸통. 우리가 그 형태에서 느끼는 존재감, 균형감, 견고함 같은 아름다움의 요소들이 곧 망치질의 충격을 잘 받아내고 나무를 단단히 붙잡고 쉽게 부식되지 않는 물리적 기능성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한 결과가 곧 깊은 기능성을 낳은 거군요. 네, 이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20세기 모더니즘의 격언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 격언은 수십 년간 건축계를 지배할 만큼 강력했는데 거기에도 이유는 있지 않았을까요? 알렉산더의 주장이 너무 아름다움만 강조하는 낭만적인 이야기로 들릴 위험은 없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알렉산더도 학생들이 이 개념을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고 말합니다. 아, 역시 그렇군요. 20세기의 기계론적 세계관에 깊이 물든 우리는 먼저 실용적인 목적이 있고 아름다움은 그 결과로 따라오거나 혹은 그저 덧붙이는 장식이라고 믿고 싶어 하죠. 네, 그게 더 익숙하죠. 하지만 알렉산더는 수많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 위대한 장인들이 먼저 센터들의 장, 즉 생명력 있고 아름다운 기하학적 구조를 만들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을 때 그 결과물이 역설적으로 가장 깊고 오래 지속되는 기능성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순서가 반대라는 거죠. 결국 오늘 탐구의 핵심은 이것이군요. 알렉산더는 좋은 디자인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요약입니다. 기능이란 요구사항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지워나가는 행위가 아니라 공간의 모든 요소가 서로를 지지하고 강화하며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를 만드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것. 이건 건축을 넘어 우리가 팀을 구성하거나 코드를 짜거나 심지어 그 대화를 나누는 방식까지 완전히 재고하게 만드는 강력한 관점이네요. 맞습니다. 알렉산더의 관점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우리가 숨쉬는 공간,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돌과 콘크리트, 이 모든 것들이 잠재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건축가와 제작자의 진정한 임무는 바로 그 공간의 구조 속에 잠들어 있는 생명을 깨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 이것이 바로 이번 장의 제목인 공간의 각성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정주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며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알렉산더의 말처럼 어쩌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세상을 기계처럼 바라봤기 때문에 기능과 아름다움의 깊은 통일성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 당신이 있는 공간, 당신의 방, 사무실, 혹은 자주 걷는 거리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무슨 용도인가라고 묻는 대신 알렉산더의 눈으로 이렇게 질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공간은 얼마나 살아있는가? 이곳의 센터들은 서로를 어떻게 돕고 또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당신의 세상은 무엇이 어떻게 다르게 보일까요?